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법률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날이 꽤나 춥겠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과 경기 북부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이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오전에 보통 수준 보이다가 오후에는 좋음 수준까지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밤까지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에도 밤이 되면서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낮부터 날이 서서히 풀리겠지만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8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법률 얘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김서지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건우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근의 핫 이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폰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기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빌려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생방송 아닌가요? 고맙습니다라고 할 줄 아셨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요? 네. 왜 그랬냐면요. 바로 이런 사연 때문입니다. 무조건 호의를 베풀지 말라. 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작정 스마트폰을 빌려줬다가 곤경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빌려줬다 곤경에 쳐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인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인데요. 지난달 중순쯤이죠. 2주간 숙박을 끝내고 퇴실하던 20대 젊은이들이 네. 갑자기 A씨에게 전화기를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럼 저처럼요. 네. A씨의 핸드폰을 빌려서 이 젊은 커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그게 먹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빌려 쓰고 잠시 먹통이 됐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음날 일단 작동은 제대로 됐습니다. 이게 근데 완전, 작동이 되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근데 고장은 아니었어요, 그쵸? 다행인데, 근데 예. 뒤에 뭔가가 있어. 네, 뒤에 뭔가가 있었죠. 그게 바로 문제였는데요. A씨가 경악할 만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였느냐? 제일 무서운 문자죠. 이거 정말 누구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은행에서 돈이 인출됐습니다. 라는 문자. 그러니까 휴대폰이 이틀간 꺼졌다가 다시 켜졌는데 은행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려 700만 원이 인출이 된 건데요. 네. 은행에 알아봤습니다. A씨가 당황해서. 그런데 전날 저녁에 손님이 휴대전화를 빌려 쓴 후에 이틀간 먹통이 된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싹 빠져나가요. 이것도 희한하네. 네. 은행에서는 그날 은행 앱에서 우체국의 유모 씨라는 계좌로 돈이 이체가 됐고 자신들은 정확하게 돈을 보냈는데 피해자인 A 씨에게 혹시 같이 하신 거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까지. 야, 이거 뭐야. 그러면 일단 이 인출된 걸 따지기 이전에 돈을 급히 일단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돈이 입금된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의 우체국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고 하면 지급 정지 신청을 해서 인출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틀이나 지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돈이 다 인출이 됐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찾는 것은 안타깝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눈 뜨고 그냥 돈 날리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피해자는 CCTV 영상부터 해서 모든 증거를 다 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진전된 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신종 사기 수법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한 달 동안 모았던 돈이라고 해요. A씨가 열심히 모았던 돈인데 10분 만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지만 너무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죠. 어떤 일이냐 물어보려고요. 처음 보는 수법이라서 이게 어떻게 이체가 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근데 범인을 잡았다 하더라도 돈이 날아간 거잖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범인이 만약에 잡혔는데 자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네. 그런데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실무적으로도 이게 참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기죄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변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에 채무자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고 재산도 없는 빈털털이다. 그러면 당장 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이거 빨리 잡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잡아야 핸드폰을 조금 빌려줬는데 이게 이렇게 악용이 됐다? 네. 무섭네. 어떤 수법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려고 할 때 다시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맞습니다. 선의로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거 도와도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각박해지거든요. 아, 이거 나쁜 짓을 했는데 빨리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엔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대형마트 안에서 아니면 어디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다행히 안에서 발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발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좀 발생이 황당합니다. A씨가 마트 주차장에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B씨를 발견하고 이걸 제지를 하다가 뭐야. 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된 사례입니다. 아니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흉기를 꺼내갖고 이게 또 피해자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피해자가 8군데를 다쳤다고. 네, 턱도 다쳤고 그 외 많은 예. 다쳐서 좀 고생이 심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피해가 컸던 이유가 그러면 막 칼로 많이 휘둘렀나 봐요. 보통 마트하면 누구랑 갑니까? 가족들. 가족들과. 아이들이랑 가잖아요. 네. 바로 아이를 보호하다가 아내와 함께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아이를 보호하다가 노상방뇨하는 B 씨를 보고 제지를 하다가 다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한테까지 이제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네. 그렇게 어떡해, 달려드니까 이 B 씨가 아이를 온몸으로 막은 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아빠가 크게 이렇게 다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아니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도 이제 총각 때는 막 의기 좋게 막 문제가 있으면 막 뛰어들고 그랬는데 애가 옆에 있으면 이제 약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문제가 맞아. 있을 때. 주춤하게 돼. 그러니까요. 이 아빠의 힘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흉기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건데요. 참 안타까운 사연도 있더라고요. 이 피해자 A씨가 20년간 요리를 해왔거든요. 요리하는 일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상처로 네. 혀, 미각에 좀 문제가 생겼다. 아니 음식을 하는 분인데 이렇게 좀 치명상을 입은 것 같은데 아니 흉기를 지니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또 흉기를 휘두르는 것까지 보면은 가해자가 좀 정신적인 이상이 맞아.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맞아.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맨정신이었다고 해요. 술도 한 상태도 아니었고 약물에 취한 상태도 전혀 아니었다고. 근데 이럴 경우 가해자 B 씨는 처벌을 살인 미수죄로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담당 경찰서는 이 사람을 붙잡아서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면 살인 미수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최소한 특수상해죄의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 살인 미수죄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의 법정형에서 적절하게 감경을 해서 이제 형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형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 형량의 절반 정도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벌도 처벌이지만 장애를 입었잖아요. 그것도 요식업하는 사람인데 뭐 미각을 잃고 혀에 장애를 입게 되면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직업적으로 미각을 잃었으면 얼마나 큰 손실이 입어보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치료비 플러스 일시이익을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데 예를 든 거예요. 네. 류현진 선수의 손가락을 다치겠다. 아니면 손흥민 선수의 발가락을 다치겠다. 그 피해 배상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게 수백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피해자의 직업이라든지 나이, 성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까 그 친절을 베풀 때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마라 또 이렇게 될까 봐. 그죠? 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 애써 참는다. 나서지 않는다. 나서지 않는다. 맞아. 이거 아니거든요. 네. 이거 참 답답한 이슈들 두 개인데 또 다른 게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좀 영화 같은 사연입니다. 일명 가방 사수 작전인데요.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네, 꽁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택시기사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고요. 손님 역할은 이정수 씨.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친절과 봉사 20년 무사하고 베테랑 택시기사입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손님을 만나 기분 좋게 출발하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좀 전에 나 그 강남에서 내린 사람인데요. 거기 제 가방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아저씨 그거 빨리 좀 가지고 와봐요. 제가 지금 다른 손님을 모시고 평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 내려드리고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저씨 좀 빨리 하면 안 돼요. 아저씨 너 빨리 빽해요, 빽. 아저씨 제가 50만 원 줄게요. 빽하니까 빽. 여보세요. 네, 지금 손님이 있다니까요. 빽하라고 그러면 빽하고 이게 안 돼요. 지금 이따가 다 모셔다 드리고 갖다 드린다고요. 아우, 미치겠네. 아저씨. 아저씨! 50만 부족해?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빨리 와봐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자꾸 반말이야? 이따 갖다 준다니까. 아니, 이 아저씨가 정말, 아저씨야! 아저씨! 왜? 제발 와요, 강남으로요. 아저씨, 와요. 협박과 애원이 오가는 전화는 그렇게 3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대체 가방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러는지 문득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가방을 가까운 파출소인 평택 파출소에 분실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아니, 뉴스에 대신 나왔지?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이게 뉴스에까지 나오는 일이 됐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강남에서 40대와 30대 남녀 손님 2명을 태웠습니다. 태웠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내려줬는데요. 바로 평택으로 가는 손님이 탑승을 했고 이 손님이 발견한 바로 손가방이 문제였습니다. 가끔 택시에 물건 두고 내린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전화해서 잘 말씀드리면 다시 가져다 주시곤 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가도 되고. 근데 앞서 사연에서도 봤지만 그걸 이제 경찰서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A씨가 고속도로를 타고 평택을 달리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방 주인 남녀가 바로 상황극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화를 계속하는 겁니다. 정말 계속 후한 사례를 할 테니 돌아와라. 지금 50만 원 줄 테니까 빽해라 빽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뒤에도 액수를 자꾸 올리면서 마치 베팅하듯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수상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전화를 하면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안 가져다 준다는 것도 아니고 평택 가는 길에 손님 내려주고 가겠다는데 계속 전화하고 갖다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좀 짜증나다가도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뭐가 들었나? 네, 계속 전화하니까. 그 의심이 너무 이어지다 보면 약간 이제 수상한 지점이 오겠죠. 화가 나다가. 그래서 가방 주인들이 그렇게 가방을 열심히 가져다 달라고 하는 모습에 뭔가 수상한 느낌을 받은 이 사람 바로 인근 지구대, 그러니까 경찰에 맡겨놓을 테니까 찾아가라고 했지만 이때부터 더 당황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지구대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지구대. 이거 엄청 재밌네, 지금. 지구대 이제 맡기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가방 주인이 내린 거는 새벽 3시쯤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방을 평택 지구대 경찰에게 맡긴 게 6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시간 동안 전화, 문자 엄청 괴롭힌 겁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이나 하면은 안 그래도 그냥 수상하겠는데요. 수상하죠?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가방에 뭐가 들어있길래? 시청자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가방에 시청자 과연 퀴즈 나갑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1번 빵. 2번 밥. 뭘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2번하고 색깔은 좀 비슷했습니다. 택시 기사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경찰이 유실물을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얀 게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그럼 필로폰 밥이구나. 2g, 헤로인 1g. 그게 들어있었어요. 네. 마약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가방을 빨리 돌려받아야 했던 거네요. 이게 3시간 동안 기사님을 괴롭힌 이유는 또 확실히 있긴 했네요. 이 사람들 검거됐나요? 네, 검거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니까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썩했겠습니까? 그러네. 뉴스에 나올 그렇죠. 일이네. 바로 이 사람들 잠수를 탔습니다. 어. 네, 휴대폰을 꺼놓고 모텔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난 1일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모텔에는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2명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방에 든 그 마약도 본인들이 투약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럼? 네. 가방에 담긴 마약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 또 투약하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모텔에서 발견된 주사기를 국과수에 보내서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여죄와 또 누가 공급했는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택시기사님의 촉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별일 다 있네요. 근데 이렇게 마약 있는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외국에서는 주소를 잘못 써서 이 마약이 엉뚱한 곳으로 배달되기도 했다면서요? 이런 배송 사고 때문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종종 있습니다. 덴마크의 사례인데요. 마약 밀매자들이 배송 주소를 잘못 적는 바람에 100kg에 달하는 마약이 덴마크의 슈퍼마켓으로 배송이 됐다고 해요. 네. 마약이 100kg이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덴마크의 슈퍼 매장에서 직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바나나 상자를 열었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바나나가 아닌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놀란 직원들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밀가루도 아닌 것 같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주소가 잘못 적혀서 엉뚱한 곳으로 마약이 배달이 됐다. 이렇게 뭐 밝혔습니다. 네. 잘못 배송됐건 뭐 엉뚱한 방법으로 뭐 택시에 놓고 했건 간에 발견됐다는 거, 마약이 발견된 건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택시에서 마약이 발견이 됐고 이 두 사람은 또 뭐 그 검사해봤더니 양성 반응 나오고 이랬다면서요. 네.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일단 마약은요, 매매나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이게 지금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처벌의 수위나 이제 형량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투약 목적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제조라든가 수출입 목적까지 같이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택시 기사님이 승객한테 돈을 바꿔서 건네줬다. 그러면 이 택시 기사님도 운반죄, 마약 운반죄를 처벌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가끔 모르는 사람이 이 가방 좀 운반해주면 돈 줄게 하고 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마약 운반죄로 해외에서 구속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수상한 가방 같은 게 건들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럼 이 택시 기사분도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받았어요. 해가지고 빽했으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큰일 날 있는 뻔했네. 잘하셨다. 알겠습니다. 핫 이슈를 법률로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 이웃 간의 갈등을 법률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딸의 요것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거 알 것 같아요. 딸의 외모를 누가 가져갔나? 외모가 왜 가져가요? 원래 예뻤는데. 원래 되게 예뻤는데. 딸의 돈이겠지 뭐 돈. 그 돈일 것 같아요. 돈이에요. 이재용님 참 이 문제 유출된 것 같아요. 뭘까요? 보겠습니다. 정답은 월급을 가져갔어.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요. 딸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고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썩꽁트로 보여드립니다. 어릴 때 아빠가 사업을 실패한 후로 저희 집은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전 온갖 알바를 해가면서 대학교 학비도 벌어서 냈고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월급 타면 꼬박꼬박 엄마를 갖다 드렸죠. 그렇게 8년이 흘렀고 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딸, 나도 할 말 있어. 엄마. 엄마가 나 결혼할래. 벌써? 벌써라니. 내가 나이가 몇 갠데.
하여튼 나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그동안 내가 월급 준 거 있잖아. 그거 다 나 줘. 아니 서지야 그게 말이야. 아 여보 우리 저 아파트로 이사 간다며? 그동안 돈 어떻게 모았어? 진짜 주책바가 저렇게 진짜. 그 돈 내 돈이야? 아니 이게 다 우리 그 돈 저걸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거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홀라당 다 쓸 수가 있어? 엄마 진짜 너무해. 아이 저 둘이 해결하고 근데 너무했다 당신. 어이가 당신이 사업한다고 집 안 날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아유 정말. 서지야. 나 혼자 쫓아간 거 아니다. 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쫓아간 거야.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 습하지, 엄마는. 난 그럼 무슨 돈으로 취직가? 나 지금 나갈 거야. 인간을 좀 잡아, 진짜. 아 둘이 해결해. 그렇게 전 400만 원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8년을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피 같은 돈을. 아유 이거 난감하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8년이었으면 정말 큰 돈이었을 것 같은데 사연 설명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사회초년생 때 네. 월급 관리 어떻게 해요? 저는 21살 때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개그맨이 됐으니까 그때. 네. 근데 제가 다 관리했죠. 여기는 거기 연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관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관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드리고 용돈을 받아 썼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좀 잘 모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배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모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배당 같은 건가요? 그러네. 버는 것보다 쓰기 많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께 잘 맡기셨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맡겼던 게 좋은 결과가 아닌 사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렇게 사회초년생 중에 월급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직장 생활 8년 차인 A 씨도 월급을 어머니께서 관리를 해주셨다고 해요. 결혼 시기가 된 A 씨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모은 돈을 당연히 달라고 했겠죠. 네. 서운해야 하니까요. 직장 생활은 오래 한 만큼 돈이 꽤 모였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A 씨에게 돌아온 돈. 아까 얘기 들으셨죠? 8년 동안 400만 원. 400만 원. 8년 동안 월급을 어떻게 들였는데 그게 400만 원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벌어온 그 8년 동안 벌어온 거 그거 다 어쩌시고 요거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다행히 네. 엉뚱한 곳에 쓴 거는 아니었어요. 네. 사연에서 보셨죠? 엉뚱한 곳은 아니고 가족이 살 집 장만, 집 장만에 썼다고 합니다. 아하. 집 사는데 돈을 보태면 딸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쵸. 상책 아닙니까? 그 딸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 명의로? 그러니까 딸 돈이 그렇네요. 많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가족끼리 서로 소통이 됐으면 네. 덜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는 A 씨에게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이 일로 딸이 결국 화가 많이 난 거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400만 원이라도 들고 집을 나왔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400만 원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래. 못하잖아요.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를 한 겁니다. 네, 아니 8년간 직장 생활을 했으면 돈이 이 정도는 모였겠다 네. 생각한 금액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400만 원이 됐으면 당연히 화가 나죠. 이거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일단 어머니의 행동을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딸이 어머님을 믿고 돈을 맡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돼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횡령죄라는 게요. 이게 업무상 횡령죄가 있고 일반 횡령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날카로웠어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횡령죄가 되는데 업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횡령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이 가중이 돼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는 업무적으로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족 간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네. 전문가님 네.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처벌 같은 것도 안 되고 책임 물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박수림 씨도 날카로웠습니다. 아, 예리했어요. 그런데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형이 면제되는 것이지 범죄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횡령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A 씨의 돈은 사라졌지만 네. 그 돈으로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집이란 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이 조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불법 영득 의사,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하려는 어떤 의사가 인정이 돼야 돼요. 일단 이 사건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딸의 월급을 써버렸기 때문에 일종의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 이렇게는 보여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은 집이 딸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불법 영득 의사가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 명의를 다시 그 딸 앞으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명의를 딸의 이름으로 변경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머니가 집을 산 행위가 이 원래 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려면 또 증여세 내야 돼.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두 번 돈이 드는 네. 결과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시집 갈 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지, 지금. 증여세 민감하신가 봐요, 지금. 아니, 근데 월급을 이렇게 한 것도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제 서울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세뱃돈. 아이들 세뱃돈 같은 거. 네. 엄마 주머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안 나오고 그게 있어요. 통장을 네. 만들어주면 참 좋긴 하죠. 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큰 돈은 다 저는 부모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은 액수는 그냥 뽑기 사 먹고 뭐 달고나 사 먹고 이래야 제가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용돈 받으면 세뱃돈 받게 되면 다 그냥 저금을 해주시겠지 하고 네. 부모님께 드려요. 근데 요즘 애들이 크니까 눈치를 자꾸 보더라고. 그럼. 이 돈 내가 쓰면 안 돼. 가져와. 제가 저금을 하거든요. 통장을 만들어줘. 저금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금합니다.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통장에 저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세뱃돈 배달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요. 배달 사고. 네, 이제 명절 때 받잖아요, 용돈을. 그러면 엄마가 달라고 하는데 동생한테 그 세뱃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같이 엄마한테 주겠다고 해놓고 제가 이제 꿀꺽 하려고 하다가 꼬리가 길어서 밟힌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뺏기고 지금까지도 저 못 믿겠다고 놀림받고 있습니다. 큰 그림 그렸네요. 저는 아직도 앞으로 세뱃돈은 제가 관리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를 흔들리던 눈동자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저희 아이만 해도 할머니가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보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그래도 믿음직한가 봐. 저한테 줘요. 아빠는 다시 이렇게 넣어주거든. 그래요? 근데 엄마는 들어가면 안 나오고. 엄마가 현명하네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아이들한테 용돈 대신 주식을 사준다고 그래요? 네. 요즘 뭐 동학 개미들 덕분에 주식이 한창 상한가잖아요. 네. 요즘 말씀하신 대로 용돈 대신 주식을 주는 그런 아빠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주식 시장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급증하면서 올해 1월 미성년자의 신규 계좌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3000 시대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왕 주는 거 이제 현금으로 그냥 주기보다는 증권계좌를 이렇게 개설해서 주식 투자 비용으로 주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조기에 경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이게 장기 투자로 이어지면 어떤 수익금 창출의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손자녀들의 증권계좌 를 개설해주고 주식 투자 비용을 이제 증여해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에 관심 없다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분 같은 경우에도 이 자녀에게 이제 용돈이나 뭐 사교육 대신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S전자라든지 H자동차 주식 같은 거를 이제 증여해주고 10년 후에는 그게 이제 늘어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유 있는 집에서는 사실 몇 천만 원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남의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용돈 해봤자 뭐 몇만 원, 많아봤자 10여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돈으로 주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부담을 느끼면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안전한 종목을 골라서 한 주씩 용돈 받거나 뭐 세뱃돈 받을 때마다 한 주씩 주는 것만큼 딱 그만큼만 사주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알아보니까
그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S전자 주식이 8만 원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아이들 세뱃돈, 용돈으로 충분히 한 주씩은 살 한두 수가 주.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사가지고 언제 또 경제 개념 기르고 이익 냅니까? 예? 아니, 물론 답답하죠. 하지만 거북이처럼 가야죠. 네. 네, 어느 경제 전문가가 자신의 아이들 어린 시절에 아이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주고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서 한 주 혹은 2주 돈 되는 대로 괜찮은 주식들을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그 수익이? 20년 20년이 지났어요? 투자라고는 하지만 한두 주도 겨우 산 건데 수익이 났을까요? 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원금의 3배, 300% 정도의. 야, 요즘 뭐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이 3배 수익이 날 수가 있나요? 아무리 차곡차곡 모아도. 네. 1년에 기껏해야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냅니다. 그러네. 네. 큰 돈 들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아이들한테 경제관념도 생기게 되고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경제관념 정도를 심어주는 건 좋은데 네. 아이가 우리 아빠 엄마 이 세상이 너무 돈으로 돌아가 뭐 이렇게 될까봐 저는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주식 계좌를 터주면 내가 보유한 주식을 아이 계좌로 연결해 줄 수도 있다면서요. 아, 네. 바로 증여인데요. 현금이 아닌 주식 자체를 직접 증여를 해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를 했더라도 신고 지점, 그때 이제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증여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네. 때문에 그 시세를 꼭 파악을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용돈 대신 주식을 사주는 게 이제 좀 시작인 것 같아요. 봄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좀 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난달 31일이죠. 미국의 CNN에 새로운 사연이 또 소개가 됐습니다. 한 미국인 엄마가 네. 아들에게 비디오 게임기 대신 게임 회사 주식을 사주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얼마 된 거야? 게임기 사달라고 그러니까 게임기 대신에 주식을 사줘. 너는 그 회사를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주 두 주라도 내가 그 회사를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사준 거네요. 이게 말씀만 듣고 보니까 엄청 통 큰 엄마 같이 네. 진짜. 게임기 대신 내가 회사 사줄게. 그렇지. 네. 사연의 주인공 리나 카시인데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 아들 제이딘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엄마는 아들에게 일찌감치 경제관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9년 제이딘에게 비디오 게임기 대신 한 게임 회사의 주식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와, 대박. 아니, 이게 게임기를 안 사주고 게임 회사의 주식을 사주니까 애가 이제 게임은 안 하고 주식을 계속 보고 있니까. 저도 일종의 게임으로 느끼면 되니까. 게임처럼 하는 말 그대로 조기 교육이네요. 네. 물론 게임기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네, 그 마음은 왜 모르겠습니까? 있었겠지만 엄마는 한 주당 6.19달러, 한화로 7,000원이었던 게임 회사 주식 10주를 사서 증서를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제이디는 주식 차트 보는 걸 계속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증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조금씩 사서 시세 변동 확인하고 그러면 경제 교육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엄마의 방식이 통했던 걸까요? 아이가 실제로 게임기보다는 주식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던 주식이 폭등을 하는 시기가 오니까 네. 제이딘의 눈이 반짝 뜨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얼마나 붙어있는데. 엄마가 사준 주식이 네. 최근에 공매도로 급등락한 주식 얘기 들어보셨죠? 네. 미국에서. 예. 아, 그거예요. 바로 걔가 그 유통업체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이딘이 올린 수익률이 얼마였냐? 무려 5,000%. 5,000%. 50배인 거야? 50배? 교육과 재테크가 50배. 5,000%. 야.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대박이다. 우리 돈으로 한 6만 7천 원 정도일 거예요. 이게 360만 원대. 네, 360만 원을 손에 쥐게 된 건데요. 여기서 엄마가 대단한 게 네. 아들을 불러서 주가가 오른 상황을 좀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선택을 하라고 해요. 주식을. 주식을 하겠느냐 아니면
게임기를 사겠느냐. 네. 네. 야, 이게 주식은 사주고서 이제 관리까지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와. 그럼 어떻게, 제이드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역시 그 엄마의 교육 방식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 JD는 2,200달러는 저축하고 네. 1,000달러는 다시 좋아하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오, 멋지네. 네. 그러면서 장기 투자, 속된 말로 이제 장투라고 하거든요.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그게 바로 자신이 돈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10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대단하다. 어린 나이에 교육은 대단하죠. 역시 이 현장 교육, 체험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좋은데요. 아이가 학교 가서도 네. 계속 주식을 보고 있겠어요. 공부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계속. 그건 나쁜 교육이야. 세뱃돈 대신에 주식으로. 네. 그리고 아이들 학원 하나 빼고 그 학원비 가지고 맞아. 학원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근데 경제관념 심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세상이 전부 이게 돈 이렇게 맞아요. 갈까봐 그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네. 자, 또 다음 건요.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신우이가 요구와 결혼? 오, 이거 신우이가 미남과 결혼. 그럼 좋겠다. 프로. 누가 결혼? 요좀 막장이에요. 특정 인물이 될 것 같으면 보겠습니다. 신우이가 전남친과 결혼. 야, 이거 이상한데? 자, 예비 신랑 역할은 이정수 씨하고 신우이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고요. 예비 신랑의 10년 전 연인이자 올케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시댁의 골칫거리 시부모님의 숙제인 노처녀 아가씨가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족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축하해줬죠. 저도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얼룩말? 오! 꽃사슴? 야,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진짜. 야, 10년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있냐? 첫사랑인데.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신우이 결혼한다고 해서 상견례 하러 왔어. 자기는? 나도 상견례. 혹시 그 신우이 이름이? 김서지? 김서지? 먹힌다. 10년 전 불타는 연애를 했던 연하의 남자친구가 글쎄 신우이의 예비 신랑으로 나타났던 거죠. 언니. 우리 오빠 만나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죠? 얼룩말이 잘생겨봤자지 뭐. 에? 아니. 아, 참. 우리 오빠 언니네 학교 나왔던데. 과도 같은 과던데? 그럼 혹시 둘이 알 수도 있겠다. 아는 사이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나 자퇴했어요, 자퇴. 대학교 동아리에서 우리 오빠 만났다면서요. 아니, 동아리가 아니라 병아리가 키우다가, 어떻게 엄수 말이야. 지금, 아가씨, 이 결혼 꼭 해야겠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전 남친이 신우이의 남편이 될지는 모르는 이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자퇴를 했다 그러네요. 이거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죠. 상견례 자리에서 전 남친,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과 전쟁 같은 사연. 이 사연의 주인공 A씨는 20살에 100일 정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의 결혼 상대를 소개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형님의 결혼 상대였던 거예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건데 얼마나 껄쩍지근하겠어요. 이거 진짜 드라마에서만 있을 법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놀랬겠어요. 당황스럽죠. A씨는 당시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 사장님으로 이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요. 근데 사장님이었으니까 네. 남자친구 나이 차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당시는 20살 어린 나이니까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먼저 이제 헤어지자고 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살에 그냥 풋사랑 같은 거였네요. 네. 그렇죠. A씨는 예비 아주버님인 전 남자친구와 결별을 한 후에 한 번도 사적으로 다시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당혹스러운 재회에 왠지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남편에게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면서 온라인에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니 이런 고민할 법하네요. 네. 그 전에 교제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좋다. 그러면 O, 아니다. 이건 그냥 묻고 가자. 숨기자. 이건 X 이렇게 갑시다. 되게 네. 고민된다. 자, 어떻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건 X죠. 안 돼. 이거 저 얘기해야 돼. 왜 얘기해요? 나중에 들통날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나중에 들통나?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남편한테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그래?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일이 더 커질 아니 것 같아. 근데 먼저 얘기해 놓으면 괜한 상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그럼 어떻게 해? 요거를 얘기 한번 이거 안 해놓으면 몰라요. 결과적으로 결혼 안 할 수도 할 수도 있거든. 있다니까. 결혼한 이후에 한 1년간 지켜보는 거죠. 잘 사나 안 사나. 또 헤어질 수도 있거든. 아니 근데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네.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혼 사유라는 것은 혼인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혼인 이후에 무슨 뭐 폭력을 했다든지.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연애했다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 굳이 이거 뭐 법으로 굳이 뭐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근데 가끔 이렇게 속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아서 이제 혼인 취소를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되냐면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를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다. 그 경우는 얘기를 안 해도 사실 결혼해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장기간 동거를 했다든지 사실혼이라든지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사유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머리인데 가발 쓰고 다니다 그 나중에 밝히는 거. 성형 다 했는데 자연미인이야 이랬다 애 낳아보고 외모가 이상하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혼 사유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형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숨겼다고 해서 이혼을 다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이제 숨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부가 나는 대머리만 아니면 결혼할 수 있다. 대머리는 절대 안 된다. 좀 슬프지만 만약에 이런 단서를 정확하게 붙였고 이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 정도는 돼야지 이혼 사유 정도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황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남편과 이제 아내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이 좀 너무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당황하니까 아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 거예요. 이 여자가 혹시 너무 개방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남편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혼전 순결에 집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판결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업소 여자 아니야? 이런 말을 했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혼 소송까지 했습니다. 충격적이다.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말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부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네.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가 용돈 문제, 부모님 용돈 문제 또 그걸로 갈등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별거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신혼여행 중에서 있었던 어떤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아내를 비난하니까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당연히 아내가 승소했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법원에서는 남편이 지나치게 혼전 순결에 집착을 했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태도로 해서 혼인 파트너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이혼 사유는 혼전 순결에 집착한 남편한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혼전 순결에 너무 집착은 하면 안 네네, 되고요. 맞아. 우리 법원에서도 남편이 화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집착을 했기 때문에 혼인 파트너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동 성폭력 피해로 이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 이제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법원에 이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 이런 청구를 했어요. 근데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범죄의 피해 사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알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개인의 내밀한 어떤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고 또 아이를 지금 양육하거나 왕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래서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우리 사례로 돌아가 보면 그 신우 남편 그분도 그 신우한테 얘기하면 안 돼. 얘기 안 할 거면. 그리고 그러네. 아내도 남편한테 맞아. 얘기 안 할 거면. 둘 다 안 해야지. 두 분이 둘다 전화해서 우리 그냥 조용히 묵고 가자. 같이 해야지. 한쪽은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예,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이번에 생활법률로 가볼까요? 생활법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어떤 주제입니까?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웃집 나무 때문에 생긴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라고 한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 올라온 고민인데요. 담장을 사이에 둔 옆집에서 나무를 담장 가까이에 심었는데 이 나뭇가지의 절반이 사연을 올린 분 집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내 건 아닌데 내가 관리해야 하는 이런 애매한 사연입니다. 나무 가지가 옆집 담을 넘었네요. 넘었다. 네. 가지가. 그렇죠. 이제 한두 그루가 아니라 담장을 따라 쭉 둘러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봄이면 꽃잎이 꽃잎이 떨어지는 거는 그럴싸한데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고. 본인 집 마당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봄이고 가을이고 이 옆집 나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네. 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감나무였거든요. 근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면 감이 당연히 으깨지겠죠. 네. 으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어야죠. 아니, 으깬 걸요. 그거 벌레 꼬이잖아요. 당연히 밖에 오래 있으니까 벌레가 꼬이잖아요. 네, 벌레가 꼬이고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글쓴이가 나무를 옮겨 심거나 아니면 가지를 좀 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네네. 집주인에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자신이 그 집에 뭐 마당쇠도 아니고 좋은 해결 방법이 없겠냐 이래서 누리꾼들에게 해결 방안을 물어본 거죠. 야, 이게 예전에 그 오성과 한음인가? 네? 감나무 이렇게 넘어와서 저걸 따먹고 뭐 이런 거 내가 봤는데. 그러게. 이거는 저 쓰레기 쓰레기가 문제까지. 너무 그렇죠. 네. 이게 또 저 낙엽이 되면 금방 뭐 한 포대씩 나오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네. 이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비슷한 사연, 옆집에서 넘어온 나무 때문에 고민인 글이 또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자, 이웃집 나무 어찌하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감나무가 아니라 칡백나무네요. 칡백나무가 많이 자라서 글쓴이의 집 쪽으로 잎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엽이 배수 시설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조치해 주기를 요청을 했지만 본인들은 저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하세요 하면서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난처한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사연을 올린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옆집 나무 때문에 우리 배수펌프가 막힐 수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 그냥 잘라버리면 안 됩니까? 네? 사실 뭐 명쾌하게 자른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로 속 썩는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사연글 아래로 댓글들이 달렸는데 네. 이 댓글 반응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분노가 같이 느껴져요. 뭐 보시죠. 네. 소금물을 부어서 죽이세요. 어차피 관심도 없고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죽으면 그냥 뽑아버릴 겁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까 봐서요. 아이, 증거 있습니까? 걸려도 나무 한 그루 사주면 땡입니다. 염화 칼슘 그거 녹여갖고 뿌리면 될 것 같은데 조금씩 몰래. 이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건지. 근데 지금 댓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 나뭇가지가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뿌리는 옆집 마당에 있고 맞아요. 나무의 소유권자는 옆집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넘어온 것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잘라낸다고 하면 이 근거법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아예 토양에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뿌려서 나무를 죽여버리면 이건 타인의 재물에 효용을 해하거나 이게 손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담을 넘어온 거 그거 잘라도 된다 그러던데. 누가 그래요? 저작거리에서 내가 들었는데. 나무까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이웃 간의 분쟁이 많잖아요. 그 경우에 제가 3단계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3단계? 첫 번째는 네. 구두로 통보를 합니다. 네. 나무까지 좀 제거해 주세요. 뭐 이렇게 구두로 통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이 내용 증명은 의외로 효과가 커요. 설명도 딱 받으면 이 경각심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법대로 하는 건데 이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어쨌든. 그러네. 내가 잘 들었네. 그러니까요. 잘라. 근데 무턱대고 이제 막 소금을 뿌린다든지 아까 이제 댓글 반응대로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이게 또 오히려 분쟁이 있을 때 그 법적 분쟁으로 가면 나한테 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이웃 간의 이런 얘기,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법률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달 면접만 벌써 수십 번 엄마한테 말해주기 전 친구 직장 스트레스 내가 하소연에 그럴 때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근호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 여파로 다들 어려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분야만큼은 정말 떴습니다. 주가도 뜨고 실제로 아주 실적도 좋았습니다. 어떤 분야일까요? 바로 전기차 분야인데요.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지난 5년간 연평균 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선택의 폭이 별로 없어가지고 뭘 골라봐야 그게 그거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다양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이 예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주변에서 쓱 하고 우주선처럼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인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죠. 여러 가지 모델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생산 비중을 앞으로 더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전기차를 길에서 볼 수가 있겠죠. 2022년까지 약 500종의 전기차 모델이 시장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1년 만에. 소비자들의 선택권 당연히 넓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출시 예정인 전기차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똑똑하게 전기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T사, 미국 T사의 중형 SUV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이거 아주 화제거든요. T사의 전기차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데 올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중형 SUV 모델이 SUV 중형. 또 출시가 되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유튜브 너튜브 좀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리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요. 올 1분기 안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이. 국내 시장에선 모델 S와 X 그리고 3에 이은 네 번째 모델이고요. 새로 선보일 모델은 롱 레인지 트림의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하면 50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 슈퍼차저라 그래서 급속 충전이 있어요. 초고속 충전이 있는데 이거는 15분을 충전하면 27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 조금 못 간 거리. 그 정도까지를 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15분 충전해서? 네. 많이 가는 거죠. 일회 충전해서 505km면 서울에서 남해 정도까지 가지 않나? 부산이 450인가? 제가 부산이라서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차를 타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내가 아주 넉넉하대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 최대 장점이 뭐냐면 스케이트보드처럼 배터리 판만 있고 그 옆에 바퀴만 4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미션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차축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실내를 쓸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좋다. 그리고 이건 또 중형 SUV입니다. 그래서 3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아니라 7명까지 탈 수 있죠. 굉장히 실내도 넉넉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중국의 B사에서도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던데요. 네, 홍콩에 거점을 둔 전기차 회사 자동차 P사인데요. 여기는 아직 양산차는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생산을 했고요. 2021년 올해는 국내 군산공장에서 내수용 전기차가 생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곧 만나볼 수 있겠죠. 이게 중국의 T사라고 불릴 만큼 또 전기차 아주 그렇고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이랬다는데 출시 예정인 전기차의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 스펙 중요하죠. 여기서 출시하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71kW 또 95kW 이렇게 저용량과 대용량 두 종류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주행 가능 거리는 그 대용량 기준 95kW 기준으로 395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요즘 이제 스마트폰 넓은 화면, 대형 화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동차의 센터페시아라고 하죠. 가운데 화면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무려 48인치. 엄청난 크기. 그래서 음성 인식 기술이 가능하고요. 여기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별도로 태블릿이 있어서 탑승자가 개인 공간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좀 특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가만히 이게 있으면 안 또 돼요. 뜨겁습니다. 이 정말 뜨거운데요.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이제 다양한 전기차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관심을 모으는 H사, 여기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첫 모델이
4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플랫폼을 적용한 첫 번째 차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스케이트보드처럼 판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 판이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인데요. 이걸 적용한 국산차 1호 전기차입니다. 예, 포니 쿠페, 그 주지아로라는 상당히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던 포니 쿠페를 현대적으로 현대차 H사에서 재해석한 콘셉트카 45를 모티브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콘셉트카로 봤을 때는 되게 직선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올 수 있을까 많이 고민들을 했어요. 실제로 네네. 자동차 팬들이. 네. 근데 스파이샷을 보니까 거의 그런 콘셉트카랑 비슷하게 나와요. 정말 그거 나오면 나 줬으면 좋겠다. 왜? 그냥 갖고 싶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차들 뭐 디자인이야 뭐 알아주는데 성능 어떤가요, 성능? 그 중요하죠. 성능이 당연히 중요하죠. 전기차의 핵심입니다. 이 H사에서 출시하는 차는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한 대용량인데요. 그리고 자동차를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돼서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요. 충전 속도도 빨라져서 18분 충전으로 80% 사실상 완충에 가까운 수준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8분 충전하면 한 400km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좋다. 그리고 K기업에서도 뭐 새로운 전기차 출시한다면서요? 네, 올 3월에 공개를 하고 7월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차 역시 앞서 언급한 H사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을 합니다. 최근 이제 테스트카가 좀 공개가 됐는데요. 포착이 됐는데 볼륨감이 좀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전조등이 낮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K 기업의 패밀리룩인 타이거 페이스도 적용이 돼서요. 마니아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로운 전기차들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2021년 올해 전기차가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관건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제 전기차를 살 때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사였어요. 정부가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이 보조금 정책을 좀 바꿨거든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T사, 맨 처음에 언급했던 T사의 모델 3의 경우에는 서울 기준 보조금이 1,250만 원에서 513만 원으로 줄었고요. 네. 정부 보조금으로 공짜 구매가 가능했던 중국산 전기 버스는 그래도 1억 원의 자기 부담금은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조금을 대폭 낮추면은 이러면 전기차 구매를 잘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개편이 됐다고는 하지만 주로 타깃이 거는 고가의 전기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절반 또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한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차량은 그래도 전액은 아니라 반액 50% 정도는 전비와 운행거리 등 효율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한 40%에서 60% 조정되는 선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전기차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주로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기차들이 고가의 전기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보조금 개편의 핵심이 사실은 무공해차의 주행 성능 향상과 또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면서도 국내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는데 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보조금 혜택을 지난해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렸다시피 고가의 전기차는 좀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국내 기업 H사와 K사 또 G사 등의 신차 중에 일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만 원 수준의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돼요. 네, 올해부터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잘 확인하시고 또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전기차 구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전기차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법도 좀 알려주시죠. 맞아요.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를 10년 탈 수도 있고 더 길게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먼저 이거는 뭐 거의 공식인 것 같습니다. 급가속, 급제동은
금물이다. 급출발도 있어요. 네. 일반 차 급출발도 운전할 있고. 때도 지금 조심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요. 예. 전기차도 그럼 같은가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급가속과 급제동, 그리고 말씀하신 급출발을 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급가속을 할 때는 배터리가 당연히 부하가 걸리잖아요. 네. 큰 힘을 발휘하다 보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늘고, 또 급제동할 경우에는 회생제동 시스템이라고 또 기술이 있어요. 이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또 는다고 합니다. 네. 야, 전기차가 이렇게 종류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지원금도 또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니까 전기차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 가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더 좋고요. 그럼요. 자동차가 더 좋아지니까 더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는 공공 배달 앱이 출시됐는데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데 올 상반기 도내 28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경기도 화성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유정호 씨. 경기도가 출시한 공공 배달앱 배달 특급을 도입한 후 만족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10% 안팎을 차지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전체로 따졌을 때는 거의 16%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화성과 오산 등 3개 시군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광고비 부담이 없고 1% 중개 수수료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역 화폐를 활용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알려지면서 지난달까지 회원은 14만 명에 육박하고 거래액은 54억 원에 달합니다. 큰 호응 속에 사업 지역도 빠르게 늘 전망입니다. 운영 주체인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는 당초 올해 말까지 도내 28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지만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지만 연휴 때보다 부담이 좀 덜하죠.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네, 설 연휴 전에 챙겨야 될 일 있으시면 꼼꼼히 챙기시고요. 한 주의 시작 또 희망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